안녕하세요. 내 마음속 책다방입니다. 새해가 되면 이런 다짐들을 하곤 하잖아요. 금연을 하겠다, 금주를 하겠다, 또는 다이어트를 하겠다, 운동을 하겠다 등등. 그 중에 새해부터는 화를 좀 줄여보겠다고 말하는 사람도 종종 보곤 합니다. 오래된 습관일수록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고치기 힘들고 바뀌기 힘든 게 이런 것들일 텐데요. 그래도 작심삼일일지언정 다짐을 하고 노력하려는 자세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런 새해 다짐 중 하나인 화를 통제하는 방법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좋은 책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책을 통해 그런 태도를 지향하고 조금 더 개선될 수만 있다면 벌써 올해는 크게 성공한 해로 기록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이제 내 마음속 책다방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 내 마음속 책다방에서 읽어드릴 책은 로널드 T. 포터 에프론 지음, 전승로 옮김, 도서출판 다연에서 펴낸 욱하는 성질 죽이기입니다. 욱하는 성질 죽이기는 분노 전문가이자 정신과 의사인 로널드 T. 포터 에프론 박사가 끓어오르는 분노를 잘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 책입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하고 싶으면 분노를 조절하라. 그러기 위해서 이 책은 화의 폭발을 극복할 수 있는 단계적 가이드 및 계획을 제시하여 오늘날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분노에 대해 올바른 지적과 조언을 해줍니다. 이 책은 분노와 화의 차이점을 명쾌하게 이해시키며 분노가 진행될 때 뇌에 생기는 일들과 분노하는 사람들의 뇌가 분노하지 않는 사람들의 뇌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더불어 6개의 분노와 이에 방아쇠를 당기는 상황들을 설명하고 독자들이 분노 문제를 확인할 수 있는 자기평가 도구를 제시하여 단계적으로 분노를 끝내는 법과 효과적으로 이겨낼 수 있는 스킬, 대처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안내해 줍니다. 이 책을 통해 폭발적인 감정을 스스로 통제하여 멈추게 하는 기술을 습득해 보다 발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욱하는 성질 죽이기, 로널드 T. 포터 에프론 지음, 전승로 옮김. 챕터 1. 분노란 무엇인가? 자신도 모르게 폭발하는 성질. 사람들은 종종 무섭고 이상한 일을 경험한다. 때로는 마치 육체와 뇌가 없는 것처럼 행동에 대한 통제력을 잃기도 하고 훗날 반드시 후회할 말들을 자신도 모르게 내뱉곤 한다. 이러한 상황을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화를 억누르지 못하는 4명의 사례를 소개하겠다. 라일, 어린 시절 아버지로부터 아동학대를 당했던 남자. 라일은 8세 때 아버지의 손에 거의 죽을 뻔한 경험이 있다. 깜빡 잊고 난로에 넣을 땔감을 쌓아놓지 않았는데 집에 돌아온 아버지는 라일이 일을 해놓지 않은 걸 보고 머리가 깨져 기절할 때까지 라일을 폭행하였다. 라일의 어머니가 그를 병원에 데리고 갔고 그녀는 의사에게 라일이 넘어져서 머리가 깨졌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 사건 이후 라일은 달라졌다. 성미가 사나워졌고 드러내놓고 아버지를 증오했다. 라일이 16세 되던 해 라일은 성인이 되었고 판세는 뒤집어졌다. 어느 날 결국 라일은 완전히 이성을 잃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본인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다. 그의 여동생은 내게
오빠가 완전히 이성을 잃고 아버지에게 미친 듯이 소리 지르다 마구잡이로 달려들었다고 말했다. 라일이 아버지를 바닥에 넘어뜨린 채 마구 발길질을 하는 등 인정사정 없이 아버지를 두들겨 팼다는 것이다. 문제는 여기부터다. 라일은 이제 30세의 어른이지만 아직도 감정 조절을 못해 자주 그리고 아주 무섭게 화를 낸다. 그런 다음에는 자신이 언제 그랬냐는 듯 기억을 못한다. 16세 때 처음 그랬던 것처럼 전혀 기억이 없다고 한다. 라일은 이러다 언젠가 자신이 살인까지 저지르는 건 아닐까 두려워한다. 하루속히 도움을 받지 않는다면 정말 자신의 걱정대로 살인자가 될 수도 있다. 브렌다, 모든 사람에게 무시당하며 사는 여자. 브렌다는 늘 있는 듯 없는 듯한 여성이다. 조용하고 착하지만 특별한 면이 없는, 눈에 잘 띄지 않는 존재였다. 오늘도 브렌다는 회사에서 자신이 제시한 좋은 의견을 상사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무시하는데도 웃고만 있다. 파티에서 남편이 노골적으로 다른 여자를 넘보는데도 아무렇지 않은 듯 보였다. 그러나 사실 브렌다는 속으로 무척 분노하고 있었다. 실제로 브렌다는 한 달에 한 번씩 갑작스럽게 폭발하곤 하는데 이때 그녀가 쏟아내는 욕설은 상상을 초월한다. 그녀가 브렌다라는 사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을 정도이다. 브렌다의 의지대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입에서 욕이 스스로 튀어나오는 것처럼 보인다. 브렌다의 모습은 마치 딴 사람이 말을 하는 것처럼 너무도 낯설다. 리카르도, 쉽게 마음이 상하는 자존심 강한 남자. 리카르도는 성실하고 사람 좋은 회사원이지만 안타깝게도 자의식이 매우 약하다. 스스로는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믿고 싶어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이 실패한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닐까 두려워한다. 며칠 전 그의 상사가 그에게 일부 서류 작업을 다시 하라고 시키자 리카르도는 그만 욱하고 분노를 터뜨렸다. 니까지 뚱땡이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라며 상사에게 마구 소리를 질렀다. 얼마나 심하게 화를 냈는지 결국 경비 2명이 와서 리카르도를 사무실 밖으로 끌어내야 했다. 과거에 이미 여러 차례 그랬던 것처럼 리카르도는 그날로 해고되었다. 그날 밤 리카르도는 울면서 아내에게 말했다. 나를 무시하는 건 참을 수 없어. 참아야 한다고 마음속으로 아무리 외쳐도 도저히 못 참겠어. 그냥 돌변해버려. 완전히 미친 사람처럼 되어버리는 내 자신을 나도 어쩌지 못하겠어. 샤렐, 버림받을까봐 늘 불안한 여자. 남자친구가 너무 가까워진 것 같다고 시간을 두고 다시 생각해보자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치솟는 분노를 참지 못해 꽃병을 던져버렸죠. 샤렐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에게 지나치게 집착하다 못해 자신을 잃곤 한다. 질투도 무척 심해서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를 힐끗 쳐다보기만 해도 길길이 날뛴다. 샤렐의 가장 큰 두려움은 버림받는 것이다. 그 두려움은 샤렐이 겨우 5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몇 년 후 아버지마저 사라진 데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샤렐은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조금이라도 거리를 두려는 기색을 보이면 즉시 패닉 상태가 되어 미친 듯이 흐느끼며 온몸을 부들부들 떨곤 한다. 언젠가 한 번은 분노에 차서 남자친구의 심장에 총을 겨눈 적도 있었다. 그러나 샤렐은 분노에 찼을 때 자신이 했던 행동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 라일, 브렌다, 리카르도, 샤렐은 모두 욱하는 성질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 아마 이 책을 읽는 독자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이다. 폭발적인 분노라는 이해하기 힘든 상황은 주체할 수 없는 분노와 동시에 부분적으로 혹은 완전하게 이상적인 수준의 인지력, 자의식, 행동조절 능력을 상실했을 때 일어난다.
이러한 증상으로 고통받는 사람은 어느 순간 완전히 자기 자신을 잃고 딴 사람으로 변한다. 나의 고객 중 한 사람은 언젠가 운전을 하다 자신의 차에서 뛰쳐나가 자신을 모욕한 다른 운전자를 두들겨 팬 일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때 차에서 내린 건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아니었어요. 갈수록 커져가는 현대병. 오늘날 욱하고 치미는 성질을 조절하지 못해 고민하는 사람들이 무척 많다. 작가이자 심리학자인 존 레이테이는 폭발적 분노에 대한 자신의 저서에서 평범한 사람들 중에서도 5명 중 1명이 통제 불가능한 분노를 경험한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전 세계 인구의 20%가 상습적으로 살인을 저지를 만큼 심각한 분노를 보인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는 곧 많은 사람이 때때로 분노를 참지 못해 나중에 후회할 말이나 행동을 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런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은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폭발하는 자신이 정말 싫지만 일단 분노가 치밀면 자신을 통제할 수 없다고 말한다. 나는 위스콘신주 오클레어에서 임상심리학자로 일하고 있다. 오클레어는 인구가 겨우 6만 명밖에 되지 않는 한적한 도시로 가족 중심적이며 신앙심이 깊은 데다가 조용한 곳이다. 오클레어에는 얼치기는 있을지 몰라도 이렇다 할 폭력 조직도 없다. 그래서 이 소박한 도시에는 분노하는 사람이 드물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다르다. 내 담당 파일에는 빽빽 소리 지르는 성질 급한 돌발성 분노와 오랫동안 혼자 꽁에 있는 잠재적 분노를 동시에 나타내는 사람들로 가득하다. 버림받음에서 비롯된 분노는 일상적이라고 할 만큼 많다. 요즘 많은 나라에서는 헤어진 커플들이 이미 사회적인 문제점으로 얘기되고 있다. 또한 경제 불황으로 인한 정리해고 때문에 근로자들 사이에서 찬염성 분노가 늘고 있다. 특히 이곳 오클레어에는 엄청난 수치심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나치게 많다. 이들은 아주 작은 비난에도 매우 분노한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세계 곳곳에 많은 사람이 극심한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간다. 이들에게 남은 것은 삶에 대한 공포와 방어적인 태도뿐이다. 나는 레이테이가 발표한 수치가 맞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마 전체 인구의 20%가 적어도 주기적으로 분노를 표출하고 있을 것이다. 분노는 이미 세계의 많은 나라가 안고 있는 중대한 문제점이다. 우리는 왜 분노하는가? 극심한 분노를 경험한 적이 있다. 분노를 참을 수 없다. 이것은 욱하는 성질을 못 참고 폭발했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껴본 감정이다. 그렇다면 왜 분노를 참을 수 없을까? 지나침이 도를 넘어설 때는 언제일까? 이러한 질문에 대해 여러 가지 답이 있겠지만 먼저 한 가지를 들어보겠다. 모든 인간이 감정을 담아두는 그릇을 가지고 있다고 상상해보자. 이 그릇에는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격한 감정을 담아둘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화가 날 때마다 그릇 안에 분노를 담는 것이다. 그런데 이 그릇은 풍선에 가깝다. 화가 나지 않았을 때 풍선은 수축한다. 그러다 화가 나면 풍선은 팽창한다. 그런데 이성이 남아있는 정도에서만 화를 낼 수 있도록 딱 그만큼만 늘어난다. 어떤 사람들은 잘 늘어나는 풍선을 타고난다. 그래서 쉽게 화를 내곤 한다. 이들의 풍선은 끝도 없이 늘어날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 화를 낼 수 있는 한계가 있으며 그 한계를 넘어서면 풍선은 금방이라도 찢어질 것처럼 얇아진다. 끝도 없이 늘어나는 풍선은 없다. 언젠가는 한계에 도달하게 된다. 감정을 담는 풍선이 꽉 차는 것이다. 그래도 아직 풀지 못한 화가 있다면 풍선 안에
얼마나 더 감정을 우겨넣을 수 있을까? 풍선은 언젠가는 터지게 되어 있다. 다른 비유를 들어보자. 며칠째 계속 비가 내리고 있다고 상상해보자. 빗물은 시내와 강으로 쏟아지고 강은 금방이라도 땅을 집어삼킬 듯 출렁인다. 물을 가두고 있는 것은 댐 하나뿐인데 과연 그 댐이 홍수를 막을 수 있을까? 물이 화를 상징한다면 답은 보통은 막을 수 있다이다. 방수로를 얼마간 열어야 하겠지만 댐은 엄청난 압력을 견딜 수 있도록 지어졌다. 세기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홍수가 와야 댐을 뚫을 수 있을 것이다. 감정을 담는 풍선이 터지거나 댐이 뚫리는 시기는 내가 과도한 분노라고 규정한 상태와 같다. 이것은 여러 가지 부정적인 변화를 촉발하는 감정적 과부하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세 가지 변화를 살펴보자. 이성적 인식의 완전 상실 혹은 부분 상실. 라일은 욱하는 성질이 터졌을 때 자신이 한 말이나 행동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는 분노를 표출하는 사람에게는 흔한 경험으로 그들 대부분은 자신이 한 말이나 행동의 일부를 기억하기는 하지만 일정 시점까지만, 즉 감정을 담는 풍선이 터지기 직전까지만 기억한다. 그 뒤로는 거의 기억하지 못한다. 이러한 기억은 지적이기보다는 감성적이며 구체적이기보다는 모호하다. 앞서 본 라일은 분노에 따른 일시적 기억 상실을 겪은 것이다. 풍선이 터졌을 때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부분은 능동적 의식 기억처럼 뇌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발달된 부위이다. 정상적인 자기인식의 완전 상실 혹은 부분 상실. 브렌다는 다른 사람이 자신의 몸을 조종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건 역시 분노가 있는 사람이라면 흔히 하는 경험이다. 의식이 있어도 스스로 정상이 아니라는 걸 느낀다. 마치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가 된 것처럼 무섭고 분노에 가득 찬 다른 존재가 자신의 온몸을 통제하는 느낌을 받는다. 이러한 변화는 부분적으로 짧게 일어날 수도 있지만 완전하고 장기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다. 행동 통제력의 완전 상실 혹은 부분 상실. 분노가 폭발했을 때 가장 무서운 것은 행동 조절이 불가능해진다는 점이다. 최악의 경우 실제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 그들은 자신의 것 남의 것 가리지 않고 물건을 부수기도 한다. 다른 때라면 절대로 입 밖에 내지 않았을 끔찍한 말도 한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러한 행동에 대한 통제력은 다행히도 부분적 혹은 일시적으로만 잃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통제력을 잃었을 때에 파괴적이고 폭력적이며 분노로 가득 찬 자신과 평상시 모습의 정상적이고 평온한 자신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느낀다. 분노는 변신이다. 앞서 언급한 모든 이야기를 종합하면 이렇다. 분노는 평상시에 화를 통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창구를 이용할 수 없을 때 흔히 발생한다. 대화도 통하지 않고 설득해도 소용없고 운동을 해도 풀리지 않고 타임아웃을 외치기에도 이미 때는 늦었다. 화를 담아놓는 감정 풍선이 이미 한계치를 넘어 폭발한 것이다. 뚝은 무너졌다. 그 순간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돌변한다. 그것이 단 몇 초였다고 해도 자신만이 느꼈다 해도 분명 변신을 한 것이다. 이 순간을 학술용어로 해리성 사건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용어는 주로 장기적인 자아분열을 겪는 소위 다중인격 증상과 상응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가급적 쓰지 않겠다. 물론 다중인격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분노의 경우 그 증상이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걸쳐 일어나기 때문에 구별하는 것이다. 분노는 우리의 뇌가 넘치는 화를 주체하지 못할 때 응급조치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풍선이 펑 하고 터지더라도 일단 응급 상황이 지나면 몇 분 혹은 몇 시간 이내에 평소 성격으로 돌아온다. 해리성은 흔히 블라인드 레이지, 즉 맹목적 분노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의 경우에만 사용한다. 맹목적 분노는 장시간 주변 정황을 인지하지 못한 채 폭력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것이다. 서성거린다거나 소리를 지른다거나 위협적인 말을 내뱉는 등 겉보기에는 주위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평상시 자신과 전혀 다른 상태이다. 맹목적 분노를 표출한 사람은 나중에 당시의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거나 극히 일부분만 기억한다. 마치 뇌가 자신의 행동과 자신의 행동을 인지하는 회로를 차단한 것처럼 말이다.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 지금까지 정확한 답은 없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우리 뇌가 극도의 스트레스나 위협을 인지했을 때 나타나는 자기 방어의 일환이라는 가설이 가장 지배적이다. 뇌는 살아남기 위해 필요하다면 우리를 가로막는 모든 것을 파괴하라는 명령을 본능적으로 내리는 것이다. 지금은 한가하게 생각이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즉시 행동으로 옮겨야 해. 싸워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살인도 감행하라. 맹목적 분노는 욱하는 성질을 가진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가장 강도 높은 변화로 실로 강력한 분열증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면에서는 간질, 발작과 비슷하지만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맹목적 분노는 거의 죽을 뻔했던 경험이 있다거나 성폭행 같은 목숨을 위협받았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 그 트라우마를 어떻게 억누르느냐와 연관이 있다. 맹목적 분노는 알코올 의존자나 약물 의존자가 경험하는 일시적 기억 상실과는 다르다. 알코올 의존자가 부분적으로 기억을 잃는 것은 감정적으로 견디기 힘든 사건이 발생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물론 일부 사람의 경우 알코올이나 감정 변화를 일으키는 다른 화학물질을 섭취할 경우 맹목적 분노 현상이 더 쉽게 일어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자신이 욱하는 성질이라면 앞서 언급한 물질은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분노의 또 다른 특징. 극심한 분노를 참지 못해 폭발하면 흔히 자신을 완전히 잃고 주의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 성격이 180도 달라진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지 못하게 된다. 이 밖에도 아래와 같은 측면이 있다. 그 어떤 분노보다 총체적 분노가 훨씬 강력하다. 분노는 아무 예고 없이 급격히 발생할 수 있다. 분노는 천천히 수동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4가지 위협적인 상황 때문에 욱하는 성질이 폭발할 수 있다. 위협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과장된 행동을 초래할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앞서 언급한 욱하는 성질, 즉 분노의 다양한 측면을 살펴보겠다. 총체적 분노. 총체적 분노는 그 어떤 화나 분노보다 강력한 극단적 사태이다. 화 혹은 분노라는 말로 그때의 경험을 표현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분노가 치민 사람에게 화가 났다고 말하는 것은 엄청난 토네이도를 가리켜 폭풍이라고 하는 것과 같다. 그냥 화가 난 정도가 아니라 분노로 펄펄 뛰고 있는 상황이다. 총체적 분노는 몰아치는 분노의 폭풍, 복수의 칼날을 품은 초강력 태풍과 같다. 이 같은 분노는 한 사람의 몸과 마음을 총체적으로 바꿔 잠재적으로 파괴를 일삼는 위협적인 인물로 만들 수 있다. 욱하는 성질은 육체를 좀먹는 일이기도 하다. 심장은 쿵쾅쿵쾅 세차게 뛰고 꽉 쥔 주먹은 손이 피투성이가 되도록 책상을 내려친다. 목소리는 평상시보다 높아지고 다리는 후들후들 떨린다. 혈압의 급격한 상승으로 눈에 있는 모세혈관이 확장되어
말 그대로 세상이 빨갛게 보이는 사람도 있다. 화가 난 사람과는 대화가 가능하다. 아무리 화가 났어도 진정시킬 수 있고 적어도 말은 통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총체적 분노를 겪고 있는 사람에게는 말을 해도 소용이 없다. 흔히 욱하는 성질이 폭발하면 자신만의 세계에 빠지고 만다. 주위에서 뭐라고 하든 전혀 귀에 들리지 않거나 듣더라도 의미를 완전히 왜곡하여 이해한다. 누군가 제발 진정해 라고 말을 해도 너 또다시 날 조종하려는 거지? 로 받아들이고 사랑해 라는 말도 널 증오해 라는 말로 듣는다. 하지만 그 순간이 지나 몇 시간 혹은 하루 정도 시간이 흐르면 엄청난 죄책감과 후회가 밀려든다. 욱하고 성질을 낸 사람은 내가 그때 뭐에 홀렸나 봐. 정말 미안해. 널 겁주려고 한 건 아니었어. 일부러 때린 건 아니야. 다시는 안 그럴게. 제발 용서해줘 라며 사과한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모든 분노가 총체적 분노는 아니라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덜 위협적이거나 약한 분노도 있다. 부분적인 분노나 약한 수준의 분노에 대해서는 이 장 끝부분에 다루도록 하겠다. 먼저 욱하는 성질의 6가지 종류를 살펴보자. 1. 돌발성 분노. 지킬 박사는 평소 아무렇지 않다가 갑자기 하이드 씨, 즉 무서운 성격으로 돌변하고 난다. 한마디로 위협적이다. 이것은 욱하는 성질을 가진 사람들을 나타내는 말이다. 당신이 만일 이러한 행동을 보인다면 갑작스런 분노, 즉 돌발성 분노를 겪고 있는 것이다. 돌발성 분노란 갑자기 예기치 않게 성격이 돌변할 정도로 화가 치밀어 감정이나 생각, 행동을 전혀 통제하지 못하거나 혹은 일부밖에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돌발성 분노는 무의식 중에 일어난다. 그렇다고 늘 갑자기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몸에서 경고 신호를 보내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좋지 않은 느낌이 들거나 곧 패닉 상태에 빠질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경고 신호는 무척 도움이 된다. 욱하고 분노하기 전에 사람들에게서 벗어난다거나 여유 있는 시간을 보낸다거나 적절한 약물 치료를 받거나 운동을 하거나 화를 가라앉히도록 도움을 줄 만한 사람과 대화를 나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통은 아무 신호나 경고 없이 화가 폭발한다. 신호는커녕 다른 사람들에게는 대수롭지 않은 사건에 자신만 욱해서 이성을 잃고 악을 쓰며 상대방을 위협하고 억압하며 공격한다. 마치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엄청난 속도로 보통 수준의 화를 넘어 폭발한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 어떤 말로도 진정될 수 없으며 넘치는 분을 모두 소진할 때까지 스스로를 제어할 수 없다. 이러한 돌발성 분노는 3장에서 다루겠다. 2. 잠재적 분노. 분노가 항상 특정 사건에 대해 즉각적인 반작용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자신이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상황에 대한 반응으로 천천히 누적되기도 한다. 이 같은 화는 이성이라는 장막 아래에서 수년간 용암처럼 이글거리고 있다가 결국 바깥으로 분출되며 이를 잠재적 분노라고 한다. 특정 개인 혹은 자신에게 피해를 주었다고 생각하는 모임이나 집단을 향해 분노가 장기적으로 쌓였을 때 자신이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상황에 대해 병적인 집착을 보인다. 그리고 가해자 집단에게 도덕적인 분노와 증오를 나타내며 성격 변화를 일으키거나 복수를 상상, 가해자를 계획적으로 습격하는 등의 행동을 한다. 잠재적 분노를 겪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자신에게 피해를 준 가해자가 도덕적으로 타락하였으며 폭군이고 악랄하다고 굳게 믿고 있다. 잠재적 분노는 4장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다. 3. 생존성 분노. 자기 마음대로 분노를 폭발시킬 수는 없다. 물론 목적을 이루기 위해 분노를 터뜨리는 척하는 사람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욱하고 성질을 낸다는 것은 무척 괴롭고 지치는 일이며 함부로 해서도 안 된다. 욱하는 성질은 흔히 자신의 존재 가치를 결정짓는 특정 부분에 위협이 가해졌을 때 폭발한다. 그렇다면 어떤 위협이 욱하는 성질을 일으킬까? 가장 직접적인 위협이라면 당연히 육체적인 것, 즉 자신이 육체적으로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살아남기 위한 대응책으로 발생하는 분노가 있다. 이러한 종류의 화를 생존성 분노라고 부른다. 4. 체념성 분노.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다거나 중요한 상황에서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사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한다고 했을 때 그 결정을 기다리고 있어야만 하는 상황을 참기 힘들 때 체념성 분노라고 한다. 이러한 분노는 하늘에 대고 삿대질을 하며 왜 내 아들을 데려갔냐고 신을 향해 절규하는 아버지의 분노처럼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서 비롯된다. 5. 수치심에서 비롯된 분노. 자신이 창피를 당했다거나 비난을 당했거나 모욕을 당했다고 느꼈을 때 이는 누구나 싫어하는 상황이다. 솔직히 누가 좋아하겠는가? 하지만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무시한 것도 아닌데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를 수치심에서 비롯된 분노라고 하며 자신을 수치스럽게 만든 사람에게 욕설을 퍼붓는다거나 폭력적인 행동을 한다. 6. 버림받음에서 비롯된 분노. 외로움, 초조함, 불안감 등을 잘 견디지 못할 때도 불화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예전에 자신과 사귀던 사람이 현재 다른 사람을 사귀고 있는데도 절박하게 그 사람이 돌아오기만을 바라는 경우가 그렇다. 헤어진 사람에게 자신의 애절한 마음을 털어놓으려고 전화를 걸지만 결국 다시는 꼴도 보기 싫으며 재수없다고 소리치다 끊게 된다. 그러한 분노를 버림받음에서 비롯된 분노라고 한다. 생존성 분노, 체념성 분노, 수치심에서 비롯된 분노, 버림받음에서 비롯된 분노는 모두 자신에게 꼭 필요하다고 인식되는 것을 얻기 위한 싸움이다. 첫 번째는 신체적인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이고, 두 번째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 자신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싶은 욕구이다. 세 번째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존중받고 싶은 욕구이며, 네 번째는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속하고 싶은 욕구이다. 이 네 가지 모두 각각 다른 욕구이지만 험난한 세상에서 살아남기라는 같은 배경에서 출발하고 있다. 지금까지 모두 6가지 분노를 살펴보았다. 2가지는 진전 속도에 따라 돌발성 분노와 잠재적 분노로 나누었고, 4가지는 위협의 종류에 따라 생존성 분노, 체념성 분노, 수치심에서 비롯된 분노, 버림받음에서 비롯된 분노로 분류하였다. 계속해서 이 6가지 분노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그것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살펴볼 것이다. 욱하는 성질과 위험에 대한 왜곡된 인식.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보이는 여러 가지 반응은 각각 그 의미를 갖고 있다. 심지어 욱하는 성질도 상황에 따라서는 필요한 반응일 수 있다. 가장 단적인 예로 폭발적인 분노는 목숨이 위험한 상황을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기도 한다. 예를 들어 적이 칼을 들고 공격하는데 생각만 하고 있다면 안 된다. 그럴 시간에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아무 행동이라도 취해야 한다. 모든 두뇌 활동을 잠시 멈춰놓고 살기 위해 애쓰는 것이 최선이다. 아무리 쉽게 욱하고 분노를 터뜨리는 사람이라 해도 인생을 살면서 자주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 놓이는 걸 바라지 않는다. 하지만 그 말은 어쩐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분노는 생명에 대해 심각한 위협을 느꼈을 때 일어나는 것인데, 목숨이 위험한 긴박한 상황도 아닌데 분노를 터뜨리는 것은 어찌 된 일일까? 정답은 실제로 이들은 큰 위험이 없는데도 자주 자신이 극심한 위험에 처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들은 위험에 대해 왜곡된 인식을 갖고 자신이 시도 때도 없이 비난당하고 있다고 믿는다.
그런 사람들에게 세상은 안전과 안락함이 아닌 적개심과 위험, 그리고 언제 공격해 올지 모르는 적으로 둘러싸인 위험천만한 곳으로 인식된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째서 자신이 항상 위험에 처해 있다고 믿게 되었을까? 아마 인생에서 한 번쯤 정말 목숨이 위험했던 적이 있었거나 어쩌면 실질적인 경험은 없었어도 세상은 나쁜 사람으로 가득하다는 생각을 머릿속에 주입시킨 부모 밑에서 자랐기 때문일 것이다. 아니면 머리를 약간 다치는 바람에 다른 사람의 의도를 쉽게 오해해서 그럴 수도 있다. 누군가 욱하고 성질을 터뜨릴 때는 이와 같은 즉각적인 위험에 대한 인식이 그 사람의 머릿속을 지배한다. 그러한 때에 잠깐 쉬면서 털어버려 라는 말은 아무 의미가 없다. 털어버릴 수 있었다면 진작했을 텐데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분노는 점점 더 세차게 타오르고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은 도리어 화를 돋울 뿐이다. 특히 정신 차리고 진정하란 말이야 같은 말은 기름을 붓는 격이다. 그러다 그는 결국 자신의 분노에 완전히 몰입하게 된다. 일단 그 단계에 도달하면 매사를 삐딱하게만 본다. 이 세상에는 자신을 쓰러뜨리려는 적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자신을 자기 스스로 보호해야 된다고 믿게 된다. 욱하고 성질을 폭발시킬 때 자신은 적개심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들의 머릿속에는 위험 요소를 찾아서 없애버려야 한다는 생각만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 결과 욱하는 성질을 가진 사람들은 생각을 직접 행동으로 옮기게 된다. 분노로 길길이 날뛰고 있을 때 평정심을 유지하자라는 좌우명을 지키는 사람은 없다. 아마 그 순간만큼은 좌우명이 있는 힘껏 지나치게 행동하라 쪽에 가까울 것이다. 그래서 갑자기 충동적인 행동을 하고 잔인한 말을 퍼붓는 것이다. 평상시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행동을 분노가 치밀었을 때는 하게 된다. 그래서 분노를 폭발시키는 것을 변신과 같다고도 말한다. 이들은 나중에 자신이 저지른 모든 일을 부인하고 싶어 할 것이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본인이 그런 짓을 했으며 이제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할 순간이 왔다는 것이다. 부분적 분노와 비폭발 분노. 다행히도 모든 분노가 총체적 분노는 아니다.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은 욱하고 성질이 치밀었을 때 부분적으로만 이성을 잃는다. 내 환자였던 험의 사례를 보자. 험은 어떤 남자와 싸움을 하다 욱하는 성질이 폭발해서 상대방을 바닥에 때려 눕혔다고 한다. 그는 너무 화가 나서 그놈 머리를 발로 차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하지만 결국 참았지요 라고 말했다.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은 욱하고 화가 나서 폭언을 퍼붓지만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는 경우는 드물며 솔직한 마음으로는 상대방 눈알이 빨개지도록 목을 조르고 싶지만 용케 참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부분적 분노라고 하는데 욱하고 성질이 폭발했지만 부분적으로나마 상황을 제어할 수 있는 상태이다. 부분적 분노는 물리적으로 폭력을 행사한다기보다는 말로 폭언을 퍼붓는다거나 사람을 무시하는 방식으로 공격한다. 또한 사람에게 직접 폭력을 행사하기보다는 물건을 부순다거나 폭력적으로 굴다가도 행동이 지나치다 싶으면 스스로 멈추기도 한다. 욱하고 화가 폭발하는 것을 변신이라고 봤을 때 부분적 분노의 경우 평상시 자신과 화를 내고 있는 자신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마침내 평상시의 자신이 통제권을 가지면 다시금 안정을 되찾는다. 화가 완전히 풀린 것은 아니지만 더 이상 분노가 치밀지는 않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욱하고 성질을 내기 전에 자기 스스로 참자라고 생각하며 화를 억누른 적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화가 폭발하던 찰나에 어찌어찌해서 고비를 넘겼을 때를 비폭발 분노라고 부른다. 평범한 중년의 가정주부 엘리가 경험한 일을 예로 들어보자. 하루는 만취한 채 들어온 남편을 보고
엘리는 급속도로 화가 끓어오르는 걸 느꼈다. 그이는 거실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고 저는 그이한테 방에 가서 자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죠. 하지만 제 말을 아예 듣지도 못하더라고요. 정말로 그이를 마구 때리고 발로 차고 싶었어요. 이러다 이성을 잃겠구나 싶었는데 갑자기 딱 멈췄어요. 어떻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욱하는 성질을 딱 멈추고 그이를 거실에 그대로 둔 채 저 혼자 방으로 가서 잤죠. 부분적 분노나 비폭발 분노는 강한 분노와 총체적 분노의 중간 단계로 때로는 욱하는 성질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징조이다. 그 말은 곧 휴식이나 부정적인 생각 대신 편안한 생각하기 같은 표준 분노 관리 방법이 욱하고 성질이 폭발했을 때도 효과가 있다는 의미이니 참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 방법은 분노를 잘 조절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잘 대처할 수 있게 도와줄 것이다. 이제 내 마음속 책다방 마칠 시간이 되었네요. 오늘 오프닝에서 새해 다짐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요. 여러분의 새해 다짐은 잘 진행 중에 계신가요? 약속 중에서 가장 어려운 약속이 자신과의 약속이 아닐까 하는데요. 그래도 그 약속을 지켰을 때만큼 아름다운 약속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꼭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다시 새로운 책을 가지고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